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봤던 게 이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면제 받는 건데, 이거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든 살고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경매대가로부터 이렇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보증금 회수 안에서 일정한 보증금 이하 임차인, 이걸 소액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보통 일정한 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거는 3조 보증금이고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조로 가봅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해서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자 따위를 말하는데, 이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야 후순위야 이 따위 묻지 않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변제권이라고도 부릅니다. 8조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데, 이거는 선후를 따지지 않죠. 선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주 단순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 주택이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법원이 그 경매 신청을 인용을 해서 등기소에 이 주택이 경매가 시작된다는 걸 촉탁을 합니다. 그걸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해요.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라는 게 주택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데, 그 등기가 되기 전까지만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건은 그거예요.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주택 요 소액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미리 받아둔 상태라면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를 우선 변제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따위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문제가 되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그 다음에 그 최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주 바뀌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인데요. 시행령 11조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예요. 자, 우리 서울 살고 있죠. 서울은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9,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10조가 있죠. 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200만 원까지. 얼마까지? 3,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이 딱 3,200이야. 그럼 요 자기 보증금 전부를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착한 제일 좋은 임차인이 딱 서울 보증금 3,200만 원 보증금 임차인이. 그렇죠? 있나고요? 보증금 방 하나 3,200만 원이면 비싼 거죠. 그렇죠? 결국 이건 뭐예요? 가장 취약한 계층, 주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다만 이 조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와 가까운 법이라고 평가를 받는 법이에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임대인이나 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배당받으니까 저당권자 등이 아주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제한을 가해 놓습니다. 어떤 제한을 가해 놓냐면 거기 10조를 보세요. 시행령 박스.
2항에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증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그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살고 보증금이 3,200이야. 그럼 경매를 했을 때 3,200을 가장 먼저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앞불사 주택이 경매되는데 경매대가가 5천만 원이야. 그럼 2분의 1이 얼마예요? 2,500이죠. 여기까지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반은 다른 담보물권자들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나아가 3항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인 이상인데 얘네들이 둘이 다 소액 임차인이야. 그럼 얘네들은 우선 변제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3,2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둘이 있어요. 한 곳에. 근데 목적물이 경매가 됐는데 1억에 경매가 됐어. 1억의 반이 얼마예요? 5천이죠. 그 5천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3,200을 다 못 받고 얼마씩만? 2,500씩만 받는 거예요. 그게 3항이에요. 더 웃긴 게 4항이에요. 하나의 주택에 3,200짜리 아니야. 3,200짜리 소액 임차인이 셋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3,200씩을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근데 이 셋이 가만히 봤더니 같은 방으로 들어가. 무슨 뜻이에요? 가정 공동생활을 해. 이게 뭐예요? 아빠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A 이름으로 각각 하나씩 쓴 거예요. 계약서를. 보증금 3,200을 셋이 합치면 얼마예요? 9,600이죠. 9,600이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서로 얼마여야 돼? 9,500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9,600이야. 100만 원 차이로 소액 임차인이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쪼개. 3,200씩. 다 회수할 수 있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항을 뒀어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뭘 하고 있을 때 가정공동생활했을 때 이 사람들을 하나의 임차인으로 모아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합산. 서울에서 보증금이 9,600만 원인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계약을 쪼갠단 말이죠. 이런 걸 방지하는 조문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조, 1, 2, 3, 4, 11조 잘 나오는 시행령이고요. 특히 그 기준금액들 올해 바뀌었다 그랬죠?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외우지 마세요. 언제 바뀔지 또 몰라. 언제 바뀔지 또 몰라요. 요새처럼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부르는 보증금이 하염없이 뛰고 있을 때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내년 7월 달 시험이 공고가 나요. 그 공고시 법령을 기준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때까지 외우지 말고 그때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외우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숫자는 그런 건 안 해오셔도 돼요. 2항, 3항, 4항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보호장치, 보증금 해소가죠. 네 번째가요. 이 페이지로 가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민법이 조문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페이지 가보면 밑에 3조의 3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타이틀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걸 보완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주택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해서 가야 돼요. 글로.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보통 임대인의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주는 임대인이 보통이겠지만 그것도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안 왔어. 그러면 임대인은 배를 째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뭐라고? 새로 임차인이 오면 그때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겠다. 좋다 이거. 근데 나는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야. 어디서 빌려서라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는 순간 뭐를 상실해버려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났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이거. 에? 임대인을 못 믿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진행하면서 뭐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른 곳에서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없었어요, 이런 것도. 끼어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것도 아직 허술해요. 왜냐하면
요건이 좀 더러워요.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어요. 전에는 못해요. 임대차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겠다. 그럼 끝나는 날 못 받을 가능성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 왔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 그럴 때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니, 기간이 이미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에만 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지방법원에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했어. 법원이 받아줬어. 그럼 법원이 이걸 촉탁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버려요. 뭘 한다고요? 임차권 등기. 등기됐죠? 임차권 등기됐죠? 그럼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인정되고 대항력은 인정되고 앤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까 뭐도 인정되고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되고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 채 다른 것으로 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임차권 등기까지 된 걸 확인하고 전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받아줬다 해서 바로 전출했는데 며칠 있다가 등기가 됐어. 그럼 대항력 상실됩니다. 잘못하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걸 딱 확인하고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3조의 3의 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따위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5항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르는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새롭게 취득하거나 단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무슨 뜻이에요? 등기 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그랬으니까 대항요건이 아까 뭐였었죠? 요거 인도 및 주민등록 주택을 비워주고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는 말은 주택을 비워줬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뭐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게 됩니다. 됐죠? 거기에다가 6항을 보면요. 지금 임차인이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딱 됐어. 그리고 우리 집을 비웠어. 그럼 집이 비어있죠? 그 상태에서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야. 자, 아까 소액 임차인 뭐가 인정됐었죠? 최우선 변제됐죠? 안 돼. 요 소액 임차인은. 뭐가 안 된다고요? 최우선 변제가 인정해. 6항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8조가 뭐였죠 아까? 최우선 변제. 예?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나 보호받는다라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그 주택 등기부를 떼어보고 이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 자칫 잘못해서 들어갔다면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돼요. 예? 예? 6항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좀 틀을 잡아주셔야 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그 정도 조문들을 제가 체크해야 되는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머진 다 숫자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힘을 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조문 몇 개 확인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지금 몇 개 했어? 10개도 안 했어. 10개도 안 했어. 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쵸? 예,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도 잘 하시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실제 중개하실 때 다 까먹고 아까 이 법정갱신만 해도 아직도 그래요. 시험 보신 분들도 3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태반이야. 아유 돌아버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은 아무 말 안 했고 임차인이 한 25일 남았을 때 나가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법정갱신 안 되죠? 임차인이 나갈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신 현직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계셨어요. 제가 갱신 되지요? 법정갱신 그랬더니 아, 왜 돼요? 나가겠다고 했는데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1월 전에 했어야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니? 우리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랬나? 뭐.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됩니다. 됐죠? 요걸 기초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다른 것만 몇 개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자, 6페이지로 가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조 아까 목적 확인했었어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보장한 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적용 범위의 객체가 뭐야 돼요? 상가 건물이어야 돼요. 상가 건물의 뜻이 뭘까요? 주거용 건물이라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상가 건물이란 게 뭘까요? 상가. 뭘 사고 파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영업용 건물이어야 돼요. 영업용 건물. 무슨 건물? 따라서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보관하는 창고 따위는 상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건물에 이게 가능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무슨 건물? 영업용 건물을 상가 건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and 요거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되겠죠. 똑같아요.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 범위예요. 간단하죠? 주임법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임차인은 자연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도 돼요. 왜? 목적이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이에요. 경제생활은 법인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물건 제조해서 판매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하나가 주임법과 달라요. 결정적으로. 뭐냐?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이 됐어요. 반면에 이 상가건물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법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택임대차와 다른 게 일정 보증금 이하.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고 원칙적으로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1항 이 법은 상가건물 가로 안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임대차 가로 안에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다. 영업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되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 금액을 정해놨겠죠.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 서울은 얼마 이하? 4억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 단위 차임을 보통 주죠. 요 월 단위 차임까지 합산을 해버립니다.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그 박스 밑에 2항. 제1항에 따른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그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보증금이 2억이고 월 단위 차임이 250만 원이에요. 상가 건물을 빌렸는데 보증금이 2억이고 월 단위 차임이 250이에요. 요것도 보증금에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곱해서? 100. 그럼 250만 원 곱하기 100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그럼 기존 보증금 2억과 합치면 얼마야? 4억 5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주택 임대차에는 이런 거 없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환산 보증금 개념이 있다. 자, 일단 적용 범위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차이가 나는 걸 머릿속에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지요?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보호가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겠죠. 네? 대항력은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 내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똑같아요. 그 요건은 주택임대차는 인도 및 주민등록이죠. 상가 건물은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게 아니고 신청까지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어디 가서 하지요? 관할세무서. 네, 이렇게. 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뭐 하면? 신청하면. 그래서 가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이렇게 나와. 그럼 X예요.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대항력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보호장치가 존속기간이 나오겠죠? 두 번째 보호장치 뭘 찾아봐야 돼요? 존속기간을 살펴봐야 되죠? 존속기간이 한 장 넘기세요. 9페이지 밑에 9조 두 번째 보호장치 임대차 기간 주임법하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1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상가 건물은 몇 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1년. 가끔 5년 보장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5년 보장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보장된다? 1년. 두 번째로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있을 때 임차인만은 그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항도 있죠.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관계가 뭐 하는 걸로? 존속하는 걸로 본다. 언제까지? 돌려받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존속기간이고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장 넘기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갱신이 약정갱신과 법정갱신이 있다고 그랬죠. 네? 두 가지만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갱신과 관련해서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 중에 유일무이하게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 아닙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요구권. 청구권이라고 자꾸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구권이에요. 이거는 성격이 청구권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단순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청구권이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권리와 청구권이라는 권리의 가운데쯤 낑겨 있는 약간 박쥐 같은 권리입니다. 약간 반강제적인 거예요. 계약갱신 요건. 10페이지 10조를 봅니다.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항부터 3항까지가 갱신 요구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가. 4항, 5항은 법정갱신입니다.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자, 계약갱신 요건 그림 그려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누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뭘 요구할 경우? 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래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지상권이나
민법상 토지임대차에서 갱신을 청구했을 때 거절하면 지상울 매수 청구로 갔었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었죠. 예? 비슷하지만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갱신을 요구하게 되고 얘가 거절이 가능은 한데 그냥 거절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거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 그럼 도대체 정당한 사유가 뭐냐? 고민 안 해도 돼요.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8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요 8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만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1부터 8까지 1호부터 8호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1호 대단히 중요합니다. 3기 연체. 몇 기? 3기. 2기가 아니라 몇 기? 3기. 3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죠. 다만 뭐가 있어요? 합의. 예? 요 요건하에 상가건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해서 내가 요 정도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가라. 합의에 의한 보상이에요. 합의에 의한 보상. 그게 3호예요.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5호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중대한에 주목을 하죠. 요거 중대한을 쏙 빼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중대한자로 쏙 빼고 내는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목, 이 각목이 사람 때리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1, 2, 3, 4가 호구요. 호 밑에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목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은 제 몇 조, 제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나가요. 호 밑에 있는 게 목이에요. 가목, 나목, 다목. 요 가목, 나목, 다목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컨대 가목을 보면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 사유로 고지했어. 그리고 건물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했을 때. 과거에는요, 그냥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요 7호를 근거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아 이거 철거하고 재건축할 거다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즉 남용이 됐던 게 7호인데 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나다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계약 당시 구체적 철거 계획을 고지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안전진단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에서 재건축 따위가 시행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요럴 때 가능하다.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8가지 중에서 지금 체크해드렸던 1, 3, 5, 7 요 사유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2항에 보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터잡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5년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5년이 보장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5년 보장이 아니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다라는 뜻입니다. 2항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최초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또는 개정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3항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됐어요.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고 여기 보세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그 1호부터 8호까지 정해진 사유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그럼 거절 못하지요. 그렇죠? 거절 못하니까 승낙해서 갱신이 됐겠죠.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되는 경우 그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 하되 동일하되 보증금 및 차인 만큼은 100분의 9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간도 똑같아요. 전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존속기간을 처음에 2년으로 정했어요.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됐어. 그럼 기간도 몇 년? 2년. 1년 6개월로 정했어.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됐어. 기간 몇 년? 1년 6개월. 다 똑같은데 뭐만 바꿀 수 있다? 보증금 및 차인만큼은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 요 11조가 바로 100분의 9입니다. 그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항부터 3항까지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입니다. 4항이 법정갱신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자,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언제예요? 요거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나가 달라. 자, 4항을 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이 6월부터 1월까지죠.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4항 10조 4항. 법정갱신 조건은 어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임대차와 동일. 이거하고 똑같죠? 여기 보세요. 계약갱신 요구도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법정갱신은요, 이거 똑같아요.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보증금이 차임도 똑같아요. 그런데 기간은 1년이 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과 법정갱신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다.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는 기간도 똑같지만 요것만 증감할 수 있는 반면에 법정갱신은 이것도 똑같고 뭐만? 기간만 1년. 이렇게 됩니다. 나아가 요거 또 뭐가 있어요? 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법에도 있었죠. 네, 그래서 4항이 있고요. 5항 봅니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 5항에 비춰보면 잘 보세요.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는 게 나아요? 법정갱신이 나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하는 게 나아요? 법정갱신되는 게 나아요? 법정갱신되는 게 더 낫죠? 더 나아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이 조문이 요 날까지 기다려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요 마지막 날까지. 왜? 요때까지 임대인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괜히 미리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기보다는 끝까지 임대인하고 눈치 보다가, 그렇죠? 네. 11시 59분쯤 됐을 때 임대인이 확 통지가 오면 안 되잖아요. 통지 오는 순간 바로 갱신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임대인과 눈치 보는 거예요. 네? 마지막 요 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마지막 날 나가라고 해야지, 법정갱신을 막아야지 이러고 있고, 임차인은 그래 마지막 날까지 버텼다가 갱신 요구하지 않고 법정갱신을 받아야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에? 괜히 얘기했다. 저 자식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런 표정이야. 계약갱신 요구한 갱신과 법정갱신의 효과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기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10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요거를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와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해서 동시행관계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터져봐 강제 경매 넣을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은데 당연히 요 최우선 변제 받는 경우에 요 보증금 일정액과 일정한 보증금 이하 소액 임차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일정액이 주택임대차와는 다르겠죠? 그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14조가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항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받는 일정액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기준이 6조에 있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6,500, 5,500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이거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이하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요 6조에 해당되는 6,500부터 시작해서 요런 임차인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또 소액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받는 일정액의 합이 간물가액의 2분의 1을 합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왜 주택임대차인 그런 게 있었죠? 9,600만 원 임차인인데 3,200씩 쪼개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게 상가 건물에는 없어요. 왜? 그 조문은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증금을 합산했어요. 근데 상가 건물은 가정 공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 조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14조와 관련된 내용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액 우선 변제 받고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시행령에 또 정해져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집합건물이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쭉 나옵니다. 몇 조까지 있나 볼게요. 몇 조까지 있을까요? 네. 저기 24페이지 가면 64조까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또 벌칙까지 있어요. 뭐 조문이 우글우글해요.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나머지 민사특별법 조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양도 많고요. 근데 한 문제가 나와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 별 표시는 해놨어요. 잘 나오는 거 나중에 할 거고요. 기본적인 틀만 잡을게요. 집합건물법은 이 조문을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되는가만 집합건물법의 큰 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공부하지 마세요. 집합건물법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임박해서 이거 나옵니다라고 찍어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다 나와요. 지금부터 찍어주세요. 못 외워요. 그래서 안 찍어드려요. 집합건물법 틀만 잡습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은 아까 조문이 60개가 넘었죠. 이 60개의 조문이 4덩어리로 나누죠. 4덩어리로. 하나가 집합건물법에서 쓰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목적물, 객체 및 이에 대한 권리. 요게 첫 번째 단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읽으려면, 그걸 이해하려면 집합건물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그 용어가 집합건물법상의 객체 및 그에 대한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건물이란.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 이런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해요. 근데 이 구분 소유자 한 동 건물을 통째로 지가 혼자 써요? 아니죠. 다른 구분 소유자하고 이렇게 구획을 나눠 갖고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같은 것들.
문제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시 말해서 한 동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민법 소유권에서 말했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상호 이용관계를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였었죠? 민법에서? 기억나세요? 상린관계. 예? 그 상린관계에 관한 비슷한 내용들이 집합건물법의 한 덩어리가 뚝 떨어져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라고. 당연히 이 구분 소유자의 권리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전유 부분 따위에 대한 권리 의무, 복도 계단 따위에 대한 권리 의무 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한 세트가 또 나와요. 세 번째로 자기 집에 뭐가 고장나면 열심히 고치죠. 근데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다 날라갔어. 자기 거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죠. 예? 그래서 전유 부분 외 집합건물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관리? 나와야 되죠?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요. 건물 전체를 내가 관리하지 않죠. 나는 내가 사는 곳만 관리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사는 곳 내부만 관리하다 보면 외부는 어때요?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요. 관리.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나오고요. 관리단 속에 관리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관리단에 짱이 있어요. 관리인이라고. 규약이라는 게 나와요. 집합건물 관리 규약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관리와 관련해서 나오게 돼요. 네 번째가 마지막 덩어리가 관리하다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셔야죠. 다시 져야죠. 뭐가 나올까요? 재건축 복구가 나와요. 요 네 덩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분쟁 많지요. 그 분쟁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가 충돌할 때, 원래 권리 의무가 충돌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해결 봐야 돼요? 법원 가서 해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 의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법원 가서 해야 되죠. 그 전 단계로 간이하게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자라는 목적에서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죠. 에이 그냥 쓸래. 이런 게 생겼어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주택이 아니라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죠. 이런 게 생겼어요. 이걸 나중에 봐야 돼.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덩어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것만 오늘 볼 거예요. 요것만. 일단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는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물리적으로 독립된 부분에 각각의 소유권이 있는 형태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이에요. 다 가구는 단독입니다. 다 가구는 단독이고 다 세대는 집합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이 되겠는데 그 집합건물에 있는 구조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 있죠. 101호 내부. 네?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객체. 전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유 부분을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반드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도, 계단 같은 이거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이건 나만 쓰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이 하늘에 둥둥 떠 있어요? 아니죠. 땅 위에 서 있죠. 땅이 꼭 필요하죠. 대지. 이 객체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이때 전유 부분, 집합건물 부분 중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일단 있는 부분 플러스 그 건물 소유자들의 구분행위, 한 동 건물을 나눠서 소유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구분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대법원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각각의 소유자들이 구분행위에 터잡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 부분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전유 부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건 벽체에 의한 분리를 말해요. 뭐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벽체. 이용상 독립성은 뭘 말할까요? 출입문을 말해요. 별도의 출입문. 이때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언제 갖추어야 하는가? 우리 판례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집합 건물로 등재된 때를 기준한다가 판례. 그런 건 나중에 보고 어쨌든 전유 부분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유자들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분행위가 있어야만 뭐가 성립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걸 일단 전유 부분에선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공용 부분.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때 이 공용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딱 봐도 공용 부분이 명백해. 무슨 뜻이에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이건 눈으로 봐도 공용 부분이야. 복도 계단. 이걸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게 있겠죠. 또 하나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니까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규약을 통해서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은 벽과 별도의 출입문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돼 있으니까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관리단 집행 규약이나 관리단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여기는 공용 부분으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이 명백하죠. 복도 계단은. 그러니까 여기가 공용 부분이다 라고 등기를 해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로 보여요? 여기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뭐로 보여요? 이거 전유 부분으로 보여요. 근데 당사자들이 뭐로 만들어 놨어요? 공용 부분으로.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기는 공용 부분이다 라는 취지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용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복도 계단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럼 결국 공용 부분에 대해서 따로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권리가 있어야 복도 계단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공유 지분권. 뭐가 있다고요? 공유 지분권. 요거를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 불러요.
집합건물법 13조. 에이, 조문 안 볼라 그랬는데. 집합건물법 조문만 보면 짜증나요, 저도. 14페이지 13조. 14페이지 13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거예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공유지분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왜? 이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은요, 이 물권은 요 구분소유권하고 한 놈이 한 놈, 거의 같이 움직여요. 이걸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해요. 무슨 일체성? 절대적 일체성. 예, 이 항을 보세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항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거를 팔아먹으면 뭐도 같이 간다. 이것도 같이 간다. 따라서 이것만 떼서 팔아먹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득실 변경했다면 뭐도 당연히 득실 변경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 13조 3항이 우리민법 186조의 예외에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우리 186조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놈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은 분명히 부동산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따위를 통해서 득실 변경할 때는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13조 3항이 우리 민법 186조의 예외에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잘 나와요. 자, 이런 권리가 하나 있어요. 등기부상 전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대지가 나와요. 대지. 이 대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정대지라고 해서 이걸 말하면 집합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대지를 말합니다. 이게 법정대지예요. 법정대지. 또 하나가 규약상 대지라고 해서요. 주차장 같은 거 있죠? 예? 법정 대지와 일체로 다루어지는 대지가 있겠죠? 이게 규약상 대지예요. 세 번째가 이거를요. 재건축을 하려고 이걸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때 요 부분 법정 대지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법정 대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동의 집합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에? 한 동 집합 건물이 대지를 뭐라 한다? 법정 대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철거를 해서 더 이상 집합 건물이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법정 대지였었지만 더 이상 법정 대지가 아니지요. 아니. 법정 대지의 뜻이 이 건물이 있는 요 땅이 법정 대지, 이게 법정 대지라니까, 이게. 에? 근데 철거를 했다니까, 재건축하려고. 그럼 요건 법정 대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대지로 그냥 냅둬야 되겠다. 그걸 간주규약 대지라고 해요. 규약 간주대지라고도 합니다. 법정 대지였었는데 더 이상 법정 대지가 아니지만 대지로 그대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 간주규약 대지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 대지가 존재합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등기법상 용어입니다. 대지권은 어디 용어라고요? 등기법상 용어예요. 집합건물법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대지 사용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소유권이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의 땅에 건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차권일 수도 있고요. 지상권일 수도 있고 토지 전세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은 소유권이겠죠. 99.9% 소유권이에요. 다만 이제 MB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 있죠. 예? 어떻게 해서 반값이 나오죠? 국유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것만 분양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땅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추진했었죠? 못했죠? 왜? 국유지가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린벨트밖에 남아있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그린벨트 다 해제해버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토지 임대차 막 50년, 60년 할 수 있죠, 이제? 임대차 20년 더 기간 제한 없으니까. 100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상 머릿속으로 오늘 틀을 잡아둘게 네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가 있다. 그때 공용 부분은 2개, 대지가 3개.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를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특히 요놈과 요놈은 절대적 일체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 여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나와요. 조문도 볼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왔을 때 나 집합건물이 너무 재미있었어. 기본서 딱 막 미리 예습하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덜어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딱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이제 쭉쭉 넘어가서 2개 남았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하고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남았습니다. 2가지는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